원장님, 그동안 왜 숨어 계셨어요? 난 너희들의 인생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게 정말 원장님의 속마음이었나요? 안녕하세요. 1984년 겨울. 제가 28살이었던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는 일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보험금도 받지 못한 채 저와 아이들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모아둔 저축은 바닥이 났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일을 했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께 돈을 드리고 맡기긴 했지만 그분도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장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2달간 일을 못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감당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상현이와 상호를 데리고 고아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또 잡았습니다. 차마 아이들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입술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고아원 앞에 도착했을 때 상호가 왼쪽 눈 밑에 점을 긁적이며 저를 올려다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원장님께 아이들을 맡기면서 저는 제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풀어 원장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것으로 마지막 남은 귀중품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 신분 확인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아이들이 저를 부르며 울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저는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러 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들 소식이 궁금해 고아원을 찾았더니 원장님께서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대구에 사는 부유한 가정에서 두 아이를 함께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영영 볼 수 없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입양 가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가정의 아버지는 대구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 늘 아이들을 그리워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쌍둥이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뒤 몰래 대구까지 내려가 그 가정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 아빠가 아이들을 어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몰래 지켜보는 동안 저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피아노와 태권도를 배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새로운 부모님께서 해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낯설어져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이들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 있을게. 아이들을 보낸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 식구의 생활비를 혼자 벌기 위해 허덕이지 않아도 됐지만 그 허전함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맡겼던 그 고아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청소부 일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매일같이 버려진 아이들을 보며 제 죄책감과 싸워야 한다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특히 저처럼 미혼모였다가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저는 밤마다 사회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공부하는 생활이 힘들었지만 제가 포기했던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저는 고아원의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5년이 흘러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 원장님께서 돌아가시고 새로 부임한 원장님은 고아원을 사유화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비를 횡령하고 후원금을 빼돌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비리를 고발했고 1년간의 긴 싸움 끝에 승리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저는 40대 후반에 원장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입양 기록 보관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처럼 언젠가 부모를 찾고 싶어할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맞이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제 자식 같았고 그들을 통해 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된 후에는 아이들의 소식을 좀 더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매년 보내오는 근황 편지를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들의 친모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로 고아원 원장이라는 신분으로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대구의 명문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상현이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며 의대를 가겠다고 했지만 양아버지의 권유로 약대에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상호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교대에 들어갔습니다. 편지에 동봉된 대학 합격 사진을 보며 저는 혼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입양 부모님은 정말 헌신적이셨습니다. 아이들의 등록금은 물론 자격증 시험 준비와 개업 자금까지 모두 지원해 주셨습니다. 상현이는 대구에서 작은 약국을 열었고 상호는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가 꿈꾸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준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두 아이가 3개월간 번갈아가며 병수발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양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두 아들 손을 잡고 행복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상현이는 약국 한쪽에 치매 환자 복약 지도 코너를 만들었고 상호는 학교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투병 생활이 두 아이에게 깊은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결혼도 했습니다. 상현이는 같은 약사를 만나 대구에서 가정을 꾸렸고 상호는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해 울산에 정착했습니다. 각자 아이도 둘씩 낳아 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고아원 옥상에서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다니. 그런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의 진짜 엄마인 제가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한다는 슬픔이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근무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입양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직원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두 형제가 친모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니터로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 제 아들들이었습니다. 상현이는 까만 정장 차림이었고 상호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30살이 된 아들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듬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떨려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원장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저는 창고에 숨어 울었습니다.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리를 피한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부원장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두 아들이 입양된 기록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1984년의 입양 기록들이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장이 되어 기록 보관 시스템을 체계화했지만 그 이전의 기록들은 이미 손실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고아원 창고에서 아주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40년 전 원장님께 맡겼던 금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전 원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목걸이를 저에게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목걸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 후로도 두 아들은 몇 번 더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리를 피했고 CCTV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갈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2024년 12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고아원에도 바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동진 해맞이 행사에 저희 고아원이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더욱 분주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저는 놀라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현, 이상호 아이들이었습니다. 신청 동기를 보니 입양인 자조 모임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밝히며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썼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고아원을 지켜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이 행사를 총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고. 그들의 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사람의 원장으로서 그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더 있었습니다. 상현이는 약국 일을 잠시 비워두고 참여한다고 했고, 상호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음을 울린 것은 그들이 쓴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런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며칠 뒤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달력을 보니 2024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될 날이었으니까요. 그날을 앞두고 저는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금목걸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목걸이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온 걸까요? 제가 4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31일, 드디어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2살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상호의 왼쪽 눈 밑의 점은 여전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고 손은 떨려왔습니다. 특히 이상현이가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는 말을 더듬을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릴 적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호가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들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상호는 자신이 쌍둥이라는 것, 2살 때 입양되었다는 것, 그리고 친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주시려고 보내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고 난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현이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고아원에 왔었다는 이야기,
기록을 찾지 못해 실망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입양인 자조 모임에서 다른 입양인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묵묵히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40년 동안 제 존재를 숨겨온 것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새벽 4시 정동진 해맞이 행사 준비를 위해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져 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현이와 상호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추운 바닷가 벤치에 앉아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4년 12월 대구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이야기. 그들이 말한 고아원은 바로 제가 아이들을 맡겼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입양될 당시의 나이가 2살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주머니 속의 금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특히 가슴을 울린 것은 아이들이 기억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분명 우리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날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그 추운 날 우리를 데려다 주시면서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대요. 상호의 이 말에 저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현이는 자신들이 함께 입양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10년 전 이 고아원을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때 원장실이 비어 있었다는 것, 결국 기록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도망치지 말자고. 이제는 40년 전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해가 뜨기 전 저는 제 숙소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간직해온 금목걸이를 손에 쥐고 다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상현이와 상호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 멈춰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1984년 12월 18일. 눈이 많이 오던 날, 한 어머니가 이 목걸이를 맡기며 자신의 아이들을 찾을 때 신분 증명용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상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내린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또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귓속말로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라고 속삭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죠. 그리고 상현이는 오른쪽 귀 뒤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다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현이가 자신의 귀 뒤를 만졌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늘색 털실 모자에 회색 코트, 그리고 목에는 똑같은 털목도리를. 저의 목소리는 흐려졌습니다. 상호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어머니입니다. 40년 전 이 목걸이를 맡기고 떠났던,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리워했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닷가에 주저앉아 있던 저를 두 아들이 동시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놓아버렸던 그 작은 손들이 이제는 저를 받쳐주는 큰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우리는 함께 바닷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상호가 제 어깨를 껴안았고 상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약속을 지켰구나. 해가 완전히 떴을 때 상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또 생겼다며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상호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 큰 방이 있다며 제가 같이 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고아원에는 제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고, 대신 주말마다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두 아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계시니 제가 그 자리를 뺏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상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셔도 됩니다. 한 분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다른 한 분은 우리를 키워주셨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돋이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첫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 이정동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고아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두 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지 않으셨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그 마음이 드디어 햇빛을 본 것 같아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도 이렇게 우리 속마음 라디오가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옵니다. 2025년 을사년 여러분의 모든 속마음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